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 별표 3개 하셨죠? 자, 보시면 중요하고요.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밑줄이요. 납기 개실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 과세는 직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권자가 되는데요.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 자, 이런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은 60%,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이 표시가 없으면 최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옛날에 있는데 최연장자 아니고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두 사람이면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각자 갑과 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양가로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과 부속 토지 여기가 포인트죠.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면적 비율 X요. 그 시가 순액 비율에다가 여러분이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니고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데요. 자, 그럴 때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 을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자, 주택은 원래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시가 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 순액 비율이 주택과 토지의 시가 순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면 요 나온 색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면적비율 X라는 거. 양가로 4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 이건 반드시 상식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납세무자 신탁한 재산이요. 예전에는 이게 수탁자였다가 지금 위탁자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자, 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바꾸면 수탁자로 바꾸니까 주의하세요. 위탁자라는 거요. 신탁재산은 재산세, 종부세 다 그렇습니다. 그 참고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요.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건 재산세 납세무자가 신탁한 재산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같이 신설된 규정인데 작년에 신설된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산세 찬합조분비를 찬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찬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여기 밑줄입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한 의무가 있다는 거 밑줄 조작입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자, 그래서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신탁해버리고 나 배째 남은 것도 없어 내 명의로 된 거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게 되면 그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74페이지 보시니까 양가로 5번 의제 납세무자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요. 기억번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2022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음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자,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 봤을 때는 5월 31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이럴 때요, 재산세 납세음자 누가 될 것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요거 15일이요. 이게 10일이었다고 올해 바뀐 건데 15일 이내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재산세 납세음자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 납세음자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었는데,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걸 몰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그럴 때 누가 납세음자가 되냐?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때는. 그다음에 기억번 쫙 밑줄이었고, 니은번이요.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종중소임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그 공부상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적으로 이걸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게 실제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하게 되면 그때 누구예요?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종중심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이 올해 2022년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인 경우, 파산재단이라는 게 뭐냐면 파산재단은 파산자의 총 재산을 우리가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자, 파산 선고 받고 그 종결되기까지 그 파산재단, 이 파산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납세음자가 되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음자입니다. 자, 쫙 밑줄이고요. 근데 바꾸면 이거 사실상 소유자라고 바꿔요. 아니고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상속 재산의 경우요. 상속이 계산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and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음자가 되느냐? 주된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상속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닙니다. 하여튼. 자, 상속등기 안 되고 사실상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어차피 이분이 사망신고에 의해서 사망사실은 과세권자가 알게 되니까 그냥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음자라는데 주된 상속자 결정이 이제 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2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다 1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1. 배우자는 거기다 5할 가산해서 1.5.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순위에 있으면 그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고요. 주된 상속자. 그 다음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자녀들만 있을 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누가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만 있을 때는 일로 똑같으니까. 그럴 때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자, 상속등기 안 됐는데 상속인 그럼 틀려요. 상속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대시 끊고요. 두 번째 재산세 이상을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시 끊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그때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를 납세음자로 합니다.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납세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채비지 보류지요. 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음자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 밑줄이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경우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갑이 공부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럼 얘네들 둘이 서로 소유권을 놓고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사용자. 재산세는 현재 수익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사용자. 자, 사용자가 되는 것도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또는 이렇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장기간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그럼 그럴듯하죠? 아니요.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조단의 참고 신고 의무는 어떤 거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 위치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예요. 이게 10일이었다가 15일로 바뀌었습니다.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증거자를 갖춰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신고해주게 되어 있냐? 이걸 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번 같으면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나 과세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요, 이런 신고는 안 했다고 해도요 가산세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고는 어떤 거냐면 원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요. 지자체장이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안들을 다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해달라 그런 거예요.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신고를 안 해서 아까 보세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 자기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이런 신고를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사실상 소유자고, 이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 자기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읽어봅니다. 4번 같은 것은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만 수탁자가 이게 신탁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게 돼 있다는 거지,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고요. 이거는 이제 수탁자가 신고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5번하고 6번이 올해 추가된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5번 같은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깎아주거든요. 그럴 때 그 1세대 1주택 이라는 것을 세대원이 내가 집을 팔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매수인이 등기 전 안 해가지고 그럴 때 나 지금 실제 1세대 1주택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대원이 신고해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6번 같은 것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이 다를 때, 현황이 다를 때 뭐 이런 것들 사실을 이제 신고해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이 사유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신고해주게 돼 있다. 15일 여기에 별 표시해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의 중요한 납세의무자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제사절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별표에 2개 큼지막하게 합니다. 뭐 3개도 역시 뭐 괜찮아요. 이거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자, 그래서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에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계속 최근에 나왔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시가 편액이 가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는 시가 편액을 적용한다. 쫙 밑줄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지점에서 계속 물어봤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땡.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합니까? 시가 편액으로 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 편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해요. 그럼 8천만 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 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는요. 20년 전에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8천원씩 주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계속 8천만 원으로 세금이 매년 부과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2번 국가 등과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시가 순액에 합니다. 다 밑줄이고요. 자, 그럴 때 자산별 시가 순액이요. 자산별 과세 표준이요.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반드시 곱합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부동산은.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시가 순액에다가 토지는 개별 공시가 뭐 이렇게 시가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밑줄입니다. 70% 곱한 금액입니다.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려요.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주택은 시가 순액이에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60% 곱한 금액입니다. 밑줄이고요.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뭐로 하냐?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거기 참고에 나와 있는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요건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건데, 그 참고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 건축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는 70%인 거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60%인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70, 주택은 60%예요.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중되는데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고 역시 여기 밑줄입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정 수요 등으로 그 해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이거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자,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5년간 적용한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냐? 31회 시험 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토지입니다. 재산세는 일단요, 세율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 세율 구조를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 먼저요, 토지 세율, 재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럴 때 먼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요,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토지는 세율 구조가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분리대상 토지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본 상황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우리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해오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로, 별로입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초과 누진세율 대상. 토지에서는 종로별로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인데 세분화하면 007 빵이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007 빵이 4 비례세율. 자, 007% 어떤 게 007%입니까, 여러분?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007%고요. 빵이 프로 어떤 거였어요?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이런 것들이 빵 2% 제일 불리고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요. 그래서 고급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4%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는 분비인데 007, 빵 2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워둡니다. 007% 어떤 게 007%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4%는 사실성 토지 이렇게 외우시고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요. 얘네들은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 가지고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별도끼리 당해 시군국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하는 대로 정리를 해둡니다. 토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토지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고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초과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여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그 누자의 동그라미야. 종루죠? 예. 영이용호 0.2에서 0.5%까지 영이용호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여 초과 누진세율 적용 밑줄이고 누자의 동그라미 별로죠? 그리고 영이영사 별도 합산 토지가 종합보다는 세율이 좀 낮아요. 영이영사 종합은 영이용호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외웠습니다. 007 빵24 비례세율 그 표의 내용을 보면 007 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역시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국 하나구역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주택은 여러 채 동일한 시군국 하나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A주택, B주택이 있어도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로지 소유자를 합산해서 X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정합니다. 밑줄짝이요.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이고요. 다만 고급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재산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죠.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도 초과누진세율이고 다만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깎아줘요. 그래서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정합니다. 밑줄짝이요. 자, 이때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신탁한 주택은 당연히 재산세나 종부세나 취득세나 신탁한 주택은 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가산합니다. 쫙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주택은 과세 표준금액 6천만 원 이할 때 0.1%, 그 참고 보조단위 보세요. 0104. 그래서 0.1에서 0.4%까지 3억 원 초과하면 0.4%까지 과표관 4단계로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주택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고 고급주택 포함해서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이에요. 소유자별 합산 X고 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세율을 깎아줍니다. 005에서 035%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깎아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여기는 안 나왔지만 따로 좀 별장이 안 나왔는데 별장은 4%입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요. 별장이 빠져있네요. 별장은 4% 비례세율입니다. 별장은 일단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교재 주택은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은 4% 비례세율 정되고 별장은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0104 과표관 4단계 4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별로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자,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장처럼 4%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렇게 주택의 세율을 정리해 둡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76페이지 넘어가시면 참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도 이것도 별표시 하셔야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언급이 됐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자, 여기부터 포인트입니다. 밑줄에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 정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이지 주택 그 합산안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 또는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시험에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각각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세율을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납세무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세율 적용한다. 밑줄 짜기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자 한번 보세요. 금방 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합니다. 소유자들 합산 X예요. 주택별로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이요.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해서 계산하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분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계산하고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건축물은 건비 비례 세율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율이요 제가 주택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골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살성자산 건축물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고요. 시지역에 쭉 밑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주거지역 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5%입니다. 비례세율 0.5%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시외곽 지역에 처음에 공장이 있었어요. 자, 근데 처음에는 공장만. 근데 나중에 여기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럼 민원이 계속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요거 나갈 때까지 0.5%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일반 건축물은 0.25%고요. 자, 비례세율입니다. 하여튼 건축물 비례세율인데 특히 0.25% 비례세율이고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시지역에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은 0.5%고 그 다음에 사실상 건축물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입니다. 양가로 4번 세부 담상안 있죠? 여기에 또 별표시랍니다. 올해. 자,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토지 건축물. 여러분요.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 10만 원 부과됐어요.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올해 전년도세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을 납부할세고로 합니다. 전년도세 10만 원에 100% 10만 원, 전년도세 10만 원에 50%는 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공시가 관계없이 150%입니다. 부자다 보니까요. 주택은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150% 아니라는 걸 줘야 돼요. 6억 초과했을 때 130%입니다. 근데요, 거기 법인 주의가 돼 있죠? 거기다 별표시합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해서 법인 소유주택은 세부 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종합부동산세가 그렇고요. 법인 소유 종부세가 그렇고 자 봅니다. 요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세부 담상한선 자 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소유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이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도세액의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적용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이 없습니다.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해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는 거고, 자, 재산세에서는 토지건축물과 함께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입니다. 자,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그러니까 요거를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저 정확하게 보조단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주의 그 내용은 종부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 주택일 때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 130. 이건 개인 소유 주택일 때가 그렇고 재산세에서. 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 담상하는 무조건 150%입니다. 77페이지 제5절 납세 절차. 아유, 이건 뭐 별표 3개죠.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골로 역시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77페이지 납세 절차. 납세지인데 지방세는 뭐 납세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그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납세지 그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거주자일 때 집값 공고시 분류하고 주소지고요. 2번 봅니다. 보통징수요. 재산세는 물건 소지에 관한 지자체장이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게 납세무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잠깐만요. 그 과세 기준 6월 1일 그 의미부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시험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이 나왔는데, 자,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언제로 기준으로 한다고요? 6월 1일 과세 기준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12월 30일 아니에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6월 1일이요. 재산세, 또 작년에 나온 게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닙니다.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 항상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시고,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할 때요. 고지서 발부할 때 관련한 얘기 그거 읽어보시고, 그 동그라미 3번이요. 지자체장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한다는 거 며칠이에요.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미술자격. 소방분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되어지는 세금이지, 소방분이 아니라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소방분에다가 특별히 표시해놓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되는 조세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납기 있죠? 이 표에다가 역시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놓습니다. 재산세는 이 납기, 전기물에 대한 납기는 시험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시험장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먼저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주택만 2번 나눠 징수합니다.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번 나눠 징수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 재산세 그건 좀 이따가요. 비고란도 역시 보고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주택분이요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 정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면 얼마 안 되는데 2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제가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과 꼭 구별합니다.
양가로 3번 소액 징수 면제요. 밑줄입니다. 고의수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밑줄짝이요. 자,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주의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수시부가 이런 건 읽어봅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물납이요. 물납. 우리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봅니다. 재산세 물납 허용될 때 이 물납과 분할납부도 시험에 단글로 나오기 때문에 꼭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도 당연히 뭐 별표 치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물납이요. 신청 적격자. 납부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 2번이요. 2번.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해야 되고 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다른 건 안 돼요. 부동산으로 올라파는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 안 돼요. 재산세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으면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서초구나 성남시에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광주에 있는 거 이런 거로 안 돼요. 자,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물납 요건 4가지 꼭 기억합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물납 신청 및 허가입니다.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밑줄입니다.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야지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이거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않도록 합니다. 아까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납을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납이요. 요거 미리 그런 시간적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물납 신청받은 시장구청장은 밑줄입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밑줄이고 납세문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밑줄이어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이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요. 10일 5일 두 번만 큰 소리로 해봅니다. 물납 신청 절차 시작이요. 10일 5일이요. 이거 막 쓰면서 어떤 수강생분은 쓰면서 11월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외우다 보면 11일, 5일, 11일 하다가 5일, 10일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1일, 5일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79페이지 봅니다. 3번에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했을 때는요.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살짝 연필이나 볼펜을 비추죠. 당연하죠. 금전납부 원칙에 예로서 내는 거니까 자, 물납하면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3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시장구청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에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시장구청장은 물납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쭉 밑줄입니다. 관할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물납 불허가 통지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자, 물납했을 때는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내는 거니까 물납하면 납기인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살짝 또 체크요. 양가로 4번이요. 이게 또 이제 시험에 또 한 2번 나왔는데요. 물납 허가는 부동산 평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을 물납하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밑줄짝이요. 12월 30일 현재 땡, 물납 허가일 현재 땡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요. 일시불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자,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자, 또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 한정된다. 재산세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기획소도 함께 분할납부 처리된다. 요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분할납부요. 이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재산세, 납세, 고지세 나란히 병기해서 고지될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세 총론할 때요.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요. 자,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획세는 예규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병기 고지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올해 개정 법령입니다. 꼭 알아둡니다. 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기한이요. 납부기한 경과 후 몇 개월이요? 두 번째 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인데 거기 저 보조단 내용 잠깐 보다가 하여튼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거기 보충 내용 보세요. 분할납부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충에 물납과 분할납부 신청해서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줘야 돼 있는데, 그죠?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적당한지 판단하니까. 근데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 기한 내에만. 자, 왜 그러냐면 미리 그냥 기한 내만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근데 물납만 납부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물납은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납기한. 그 다음에 만약에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고, 물납은 납부기한 요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고, 자,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고요. 물납은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만 분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분납은 납부 기한 내에 이렇게 분납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방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한번 보시니까요. 80페이지 이 표를 또 별 표시해놓고 잘 알아두셔야죠. 역시. 분할납부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재산세 납부 발생이 500만 원 이할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예요. 그래서 재산세 납기가 만약에 보세요.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500만 원 이하일 때,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는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250만 원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25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이요. 그러니까 자, 150만 원을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예 딱 사례를 외워두세요. 제가 하는 대로 500만 원 이할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니까 납기 내는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납기 내 300 내고 분납기간 내 100만 원 내는 거 되겠습니까? 네. 자, 근데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납기 내 200 내고 분납기간 내 200 내는 거 이거 돼요?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최소한 납기 내 얼마나 내놔야 돼요? 자,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납기 내 내놓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요거 아예 사례 외워둡니다. 150만 원 아예 딱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대 절반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절반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절반까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350. 1200이면 600. 이런 식으로 최대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거. 자, 꼭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고지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우리 요거 아예 그냥 외워둡니다. 외워둡니다. 자, 재산세
고날 나쁜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이 글자 어떤 수강생분이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암기 어떻게 합니까? 재산세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부과됩니다. 제6절 비과세입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재산세 비과세는 독립학 문제로도 잘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직기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당근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당근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에 한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죠. 비과세지만 우리도 비과세. 2번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이죠.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요건이죠. 세 번째,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세금 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어요? 염치도 없이?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내 빌딩을 사용해요? 당연히 재산세 부과됩니다. 자, 또 2번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요, 제 빌딩이나 토지를 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매매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미리 지금요, 국가 지자체가 그 빌딩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자,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살 때 이거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서. 자, 주의하시고 밑줄이고 81페이지 공공용지 등.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가로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제목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막 깔아놓으니까 6개 비과세되는 지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랩하듯이 기억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헤드셋을 빼세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렇게 외웠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런 것들 비과세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자, 더 빠르게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합니다. 도로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요. 거기 뭐 도로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 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계산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비과세.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계산한 사설도로 비과세. 다만 밑줄이고 다만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여러분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제외한다는데 밑줄이고요. 이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지안의 공지가 뭐예요? 건물과 건물, 이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자, 이런 길을 뭐라고 합니까?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다고 그랬죠? 골목길 걸어갈 때에 그 골목길은 도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 제목만 아시고요. 제방 거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입니다. 밑줄이요. 제방은 원래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비과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개인 거니까. 국어 농업용 수로 같은 국어 비과세고 유지 비과세고요. 묘지 지목이 묘진 토지. 자, 요거 거기 보조단 나와 있죠. 취득세에서는 중과기준세를 특례세로 과세하는데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밑줄이고요.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등. 자, 양가로 1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비과세입니다. 밑줄 짜기요. 다만 주의할 거예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중에서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즉 과세한다는 거. 요거 별 표시합니다. 요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한다. 아니에요. 그럴싸하죠?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밑줄 짜기요. 자, 별 표시하시고요. 양가로 2번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밑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 최종림 시험님 밑줄이요.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죠.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요거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시험에 30회 때 나왔을 때 저한테 이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렸죠. 딱 보는 순간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래서 답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관의미야 비과세입니다. 밑줄 짜기고 보존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거기 보조단 맨 아래를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관의 의미야. 보존의 동그라미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관의 의미는 비과세하는데 공원자연 환경지관의 의미야. 환경의 동그라미요. 분리과세입니다. 얘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예요. 보존지관의 임야가 비과세입니다. 두 개 꼭 비교해서 별 표시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임야 비과세입니다. 희한하게 다른 애들은 앞동네 뒷동네 다 시험에 나왔는데 얼굴 한 번씩 비쳤는데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임야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임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 안 나왔어요. 얘 비과세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82페이지 임시사용 건축물이에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요. 살성산 제외하고 임시 건축물에도 살성산은 무조건 과세예요. 재산세 과세 기준 연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밑줄 짜기요. 취득세에서는 공사행정 사무소 같은 임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 연제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과세. 근데 재산세에서는 과세기준 연제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비교하고 저쪽 밑줄 그어놓고 거기 임사용 건축물 주의합니다. 기타 재산이요. 양가로 1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비상제시에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이용하는 선박,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이런 것들 비교해서 쭉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이 또 시험에 나왔었죠. 행정기관으로부터 쭉 밑줄입니다.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 이런 것들은 비과세입니다. 쭉 밑줄. 근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 비과세인데 주택에는 건축물 부분이 한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과세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니,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수냐. 자, 그러니까 거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비과세인데 그 부속 토지는 대지는 과세입니다. 거기 보조단에 나와 있죠? 철거명 받은 건축물은 비과세, 부속 토지는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때려 부술 수 없으니까 과세요. 밑줄 짜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꼭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꾸 봐가지고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총론, 제1편 조세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이제 제3편 국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는 제3편 국세 넘어가서 어디냐면 제3편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 86페이지 있죠? 자,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